안녕하세요. 좋은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반도 평화연구원 원장으로 섬기고 있고요. 한반도 평화연구원은 교계 싱크탱크로 원래 남북나눔운동의 연구위원회에서 확대 개편해서 교계 싱크탱크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그 논지가 특별히 서로 다른 입장을 견제할 만한 그런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이 판문점 선언,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결국은 한반도의 평화 번영 달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제다. 그러기 위해서 양극화를 극복하는 내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한 간의 양극화 또는 남북한 간의 동반성장도 필요하고 지역적으로도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주요한 사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표 내용에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 사회의 양극화 극복, 동반 성장이 통일의 전제가 된다, 기초가 된다 하는 것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독일이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동독 사람들이 서독 사회에 들어와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회를 서독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통일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네, 안타까운 것은 언론에도 여러 번 보도가 됐지만 북한 주민들이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에 들어와 보니까 여기는 북한보다 더 살기 힘들다. 이래서 다시 탈남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회로서는 통일을 할 수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 있어서 정운찬 선생님께서 동반성장, 그래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역 간 격차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동반성장이 통일의 전제가 된다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옳으신 말씀이고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변화에 있어서 공동체적 가치가 존중받는 그런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강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보완해야 했으면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한국 사회 한반도 경제공동체가 왜 동반 성장을 하지 못하는가? 그런데 독일은 어떻게 만들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공동체적 지향점이 우리는 없지 않나.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사회적 시장경제라고 해서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장경제를 운영하겠다 하는 것을 법체계에 아예 헌법에도 들어있고 동서독 이 통일조약에도 그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7월 1일에 있었던 경제, 사회, 통합 조약에 보면 첫 번째 앞에 이 총론에 먼저 동서독 경제통합은 체제적으로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지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향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지향점을 위해서 경제적으로는 사회 내의 경제적 성과를 최대 다수에게 분배되도록 한다 하는 것이 사회적 시장경제의 가장 원칙적인 이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는 진보 정부가 들어왔던 보수 정부가 들어왔던 방법만 다를 뿐이지 가는 고울은 같아요. 목표 지점은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정권이 들어섰던 간에 계속해서 그 지향점을 향해서 얼마씩이라도 계속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사바티칼로 베를린 자유대학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한 3년 전인가요? 근데 그때 영국에서 왜 이 블룸버그 통신하고 이제 영국 재무장관하고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었는데 거기에서 왜 독일은 경제가 계속해서 나아지는데 영국은 그렇지 못한가? 왜 독일이 유럽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이는가? 거기에 대해서 영국
재무장관이 하는 얘기가 독일은 장기적인 플래닝이 가능한 나라다. 독일은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같은 목표를 해서 계속 가는 나라다.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적인 진보가 있는 거죠. 아까 통일 문제도 마찬가지. 정운찬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다른 선생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갔다가 다시 백도하고 갔다가 이렇게 가면 사실은 진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국은 공동체의 경제적 비전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화되는 것은 사회의 진전,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지 못하는 그런 변화만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이 첫 번째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그 판문점 선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협력 부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정운찬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나 남북 동방성장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북한 주도의 수요자 중심의 경제 협력을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때까지 우리 정부들이 앞에서 내놓았던 대부분의 사업들은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들이었죠. 그래서 처음에 햇볕 정책을 시작했던 DJ 정부에서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보자고 내놨고 북한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받아준 것이고 그 뒤 이었던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고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비핵 개방 3천이라든가 또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업들은 이렇게 하면 이런 사업을 해주겠다 라고 이제 우리가 사업을 제안했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이제는 좀 바꿔서 북한이 이런 사업을 하자고 제안해 놓은 것을 우리가 받아주는 건 어떨까. 대표적인 것이 북한이 정운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지금 대외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려고 발표한 프로젝트들 중에 22개 경제특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22개는 제가 34쪽에 보면 그 지도에 다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이전에 북한 정부가 했던 것과 달리 김정은 정부가 들어서서 발표한 내용들이고요. 이 22개 경제특구는 대부분이 그나마 북한이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제시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원이 많은 곳에서는 자원 중심의 경제특구를 제시했고 경치가 좋은 원산 같은 데는 관광특구를 제안했고 그래서 북한 나름대로 시장경제적인 비교 우위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경제특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제안들을 하기보다는 북한이 내놓은 제안을 우리가 지원을 하거나 동참하거나 투자하는 형식으로 참여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지도자 동지가 제시한 사업이니까 자기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성공시킬 겁니다. 그러면 투자 부담도 줄어들고 일을 성공시켜야 되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놓은 프로젝트는 관둘 거냐? 그게 아니고 지금 이 그래프에 이 지도에 보시면 사실은 북한이 투자를 잘 받을 수 있는 대외 협력이 가능한 지역으로 골라놨기 때문에 대부분이 동해안 그리고 서해안 연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제시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하고 같은 라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에 우리가 지금 경의선, 동해선을 연결하게 되면 그 라인에 이 도시들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효과가 빠를 것 아니면 가장 용이하게 성취할 수 있는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골라가지고 먼저 우선적으로 해본다면 성공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공급자 중심으로 우리 중심의 어프로치보다는 수요자 중심으로 북한이 제시한 프로젝트들을 우리가 같이 고려하는 그런 접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추진 방식의 문제인데 꼭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제화가 필요하지 않는가. 국제화라는 것은 이때까지 개성공단도 우리 중심으로 하려다 보니까
국제적인 협력이나 국제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국제적으로 무슨 정치적인 말썽이 생기거나 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이런 경협을 지원해주거나 이 경협을 프로텍트해줄 수 있는 그런 그 집단이나 국가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를 국제적 이해관계로 연계시키자. 그렇게 된다면 정치적인 리스크도 최소화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프로젝트를 하려면 재원이 중요한데 국제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여러 재원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부담도 우리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추진 방식도 이제는 국제화를 중심으로 하자. 그리고 최대한 민간이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시장 경제 쪽으로 북한의 변화를 자꾸만 유도할 수 있도록 민간 주도형으로 가자. 그래서 추진 방식에서 민간 주도형으로 할 경우에는 결국은 시장 추구가 가능하고 이윤 추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돈이나 국민의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고, 이용 가능성이 있는 데는 국내의 모든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고, 또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을 온도적 트레이닝을 통해서 교육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훨씬 더 낫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적인 지향점을 우리가 경제적 비전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자 하는 것, 그 다음에 수요자 중심의 경협 구상, 그리고 국제화와 민간 주도형을 통한 추진, 이 세 가지를 저는 보완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정종훈 교수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또 헌신적으로 수고해 오신 우리 박한식 교수님의 강연을 아주 감동 깊게 들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보다도 감동적인 메시지를 담았기 때문에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대석학의 강연을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저로서는 굉장한 영광입니다. 기독교 신학자로서 우리 박한식 교수님께서 강연하신 내용을 세 가지 명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첫째는 평화만이 살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을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전쟁과 테러의 수단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천하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박한식 교수님의 한반도와 세계를 위한 평화 패러다임은 시의적절하고 매우 유의미한 제안이라고 여겨집니다. 불신에서 비롯된 안보 패러다임은 어느 한쪽의 승패나 양쪽 모두의 패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지만, 공존과 상호 번영을 지향하는 평화 패러다임은 서로의 승승을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평화를 만드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성서가 말하는 평화는 전쟁을 준비하는 휴지기의 의미를 지닌 히랍 도시국가의 평화, 에이레네도 아니고, 강자의 질서를 의미하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도 아닙니다. 모두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사랑과 정의에 기초한 히브리적 평화, 샬롬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벌어진 한국 전쟁의 휴전 상태에 대해서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협정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째로, 평화 패러다임을 위해서 지성적인 원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독일어로 인텔리겐테 파인데스 리베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지성적인 원수 사랑은 서독의 대통령이었던 리차드 폰 바이제커가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원수를 가지고 있고 서로를 증오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천적인 원수사랑은 우리가 원수를 이해할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두려워하듯이 원수는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가 원수를 증오하듯이 원수는 우리를 증오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증하는 전쟁의 위험이 원수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제는 역지사지 속에서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원수보다 먼저 내딛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이제커 전 서독 대통령의 명제입니다. 남북은 한국 전쟁 이래로 분단 체제 아래서 원수처럼 살아왔습니다. 남북은 원수 관계 위에서 위협과 대립,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키면서 위기를 스스로 자초해 왔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을 천사로, 상대를 악마로 형상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군사 무기는 방어용이고 상대의 군사 무기는 공격용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자신의 군사 훈련은 방어 훈련이고 상대의 군사 훈련은 공격 훈련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죠. 또 자신은 평화를 추구하지만 상대는 전쟁을 추구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역지사지함으로 상대의 두려움을 해소해주는 노력을 먼저 실행하고, 그리함으로써 신뢰 구축과 함께 평화를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원수사랑, 용서와 화해의 실천, 이것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지녀야 할 최고의 덕목이자 그리스도인의 정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의 허위적인 사랑이 아니고 또 이방인의 자기 친근한 상대에 대한 사랑만이 아니고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는 그 사랑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상호 인정에서 출발하는 평화만이 한반도를 통일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박한식 교수님께서 남과 북의 차이를 인정하고 정반합의 변증법에 근거해서 한반도의 통일을 모색한 그것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분단 이래로 지난 73년 동안 형성된 남북의 이질감 속에서 상대를 임의로 판단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차이를 상호 보완하는 기회로 삼는 그것이 참다운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서는 자본주의를 주장하지도 않고 또 사회주의를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본주의를 추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본주의적이냐 사회주의적이냐를 물으며 이데올로기적인 갈등을 조장하기보다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운지, 얼마나 더 선을 지향하는 것인지, 얼마나 더 공익을 위한 것인지 이것을 묻고 선택해서 실천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상호 인정하며 진행하는 관계나 대화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의미의 신뢰가 형성되고 또 건강한 타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 간의 신뢰는 대화의 전제가 아니라 대화의 결과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한식 교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시점에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제안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비핵화와 함께 기브앤테이크의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설정했듯이 북한의 나무 심기를 하는 것은 당장에 추진할 수 있는 적절한 아이템이라고 여겨집니다. 북한의 나무를 심는 것은 퍼주기 의혹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황폐한 마음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고 관심사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 지구 온난화와 방지와 함께 한반도의 생태 환경을
개선해낼 수 있습니다. 또 궁극적으로 통일 한국의 인프라가 될 것이기에 이것은 일종의 투자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의 정부 간에 또 남한의 정부와 시민단체 간에 또 남한의 시민단체들 간에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또 역할 분담을 통해서 전방위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만 중복 투자를 피할 수도 있고 또 효율적인 산림 녹화를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독교 선교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분단은 사회학적 원죄로 민족 공동체의 생명을 절망의 한계 상황으로 몰아왔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분단 구조는 고착화되었고 우리 민족은 분단 체제의 사슬에 묶인 채 냉전의 사회학을 형성하며 분단이 가져온 총체적 소외 현상을 내재화해 왔습니다. 따라서 분단 극복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 공동체의 온전하고 총체적인 생명성의 회복, 즉 샬롬을 성취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반도의 분단 체제가 고착화되는 과정을 따라 한국 교회의 지형도는 극적으로 변모해 왔습니다. 북한에 있던 교회들이 기독교의 반공주의와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반기독교 정책에 의해 대거 월남하면서 북한의 교회 공백 상태가 생겨났습니다. 좀 넘어가서요. 현재 북한 교회의 상황은 북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허락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과 이에 속한 공식 교회와 소수의 가정 교회 외에는 여전히 지하 교회에 대한 미확인 정보들이 부정적인 소식으로 전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북한 기독교의 이와 같은 실상은 중국 교회나 동독 교회의 역사적 경험과는 완연히 다른 것으로 민족 공동체의 치유와 평화 통일의 길을 열어가는 과정에 있어야 할 교회의 순기능적 역할을 구조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반해서 월남한 기독교인들은 생존을 위한 투쟁과 신앙적 열심을 결합하면서 이 생내적 반공주의에 기초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였고 이는 남한 교회의 성장 과정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한의 교회는 대부분 자본주의 성장과 그 계를 같이 하면서 반공을 국시로 하는 국가체제 안보와 친미 동맹을 기조로 하는 대외 정책을 지지하는 종교사회 결사체로 발전되었습니다. 분단과 냉전의 상황에서 전개된 국가폭력을 반공신학을 기반으로 정당화하고 참여하는 적극적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남한 교회의 북한 선교에 대한 논의는 국가 이데올로기와 체제 수호라는 권력의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죠. 소위 이 멸공 북친 통일이나 자본주의 체제의 흡수 통일의 범주에 속하는 묵시론적 역사 전개의 담론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담론 자체가 화해의 복음 정신과 평화 신학에 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 공동체의 치유와 화해 평화 통일이라는 선교 실천적 관점에서 볼 때 남한의 교회는 그 자체 안에 냉전 의식에 기초한 분단 구조를 첨예하게 내재화하고 있는 제약을 지니고 있습니다. 분단 체제의 구조적 모순과 깊은 연관성 속에서 성장해온 남한의 교회가 민족 공동체의 치유와 화해 평화 통일을 자신들의 선교의 과제로 수행하려고 할 때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깊이 내재된 냉전 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공신학의 기조 위에서 북한 선교를 이해하는 교회들은 암묵적으로 북한 체제의 전복을 전제로 한 북한 교회의 회복과 재건을 선교의 목표로 세우고 있는 반면에 평화신학에 기초하여 북한 선교를 이해하는 교회들은 남북 간에 형성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남북 교류의 활성화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함으로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것을 선교의 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을 북한 정부의 어용 종교단체로 규정하고 지하교회의 실체를 인정하고 이들과 접촉하면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고발하고 개선을 촉구하며 탈북자를 돕는 난민 선교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을 상대로 남북교회의 교류와 사회봉사 선교의 실천을 구상하는 동시에 평화 통일을 위한 지정학적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는 선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후자를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고 후자는 전자를 한반도에 전쟁을 야기시키는 극우 반공 세력으로 폄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족 공동체를 치유와 화해 평화 통일의 길로 이끌기 위해 한국 교회의 내부 개혁은 필수적 선교 과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념과 정치를 앞세워 냉전 논리에 편승하였고 민족 분단과 고통을 외면하고 용서와 화해의 정신으로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평화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지역 간 계층 간 갈등 속에 화해와 협력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특정 이데올로기에 의한 통일을 외치고 경쟁적 대결 논리로서 대립하고 때로는 침묵하며 분단을 고착시킨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같은 우리의 죄책 고백이 자주평화 통일의 미래를 향한 구체적 헌신의 결단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단은 치유와 화해를 통해 정의와 평화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현존이 함께하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신학적 인식은 한반도가 평화의 진원지요, 한반도의 각성된 교회와 민중들이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한 인식론적 특권을 지닌 하나님의 치유와 화해 사역의 도구라는 선교적 인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같은 선교 신학적 인식은 상처 있고 부서진 채 신음하는 한반도의 생명망을 치유하고 화해하게 하는 방법론으로 민족 공동체의 치유와 화해, 평화 통일을 위한 생명망 짜기 운동이라고 하는 유기적 생태적 영성과 전략을 제시합니다. 좀 띄어서요. 민족 공동체의 치유와 화해, 평화 통일을 위한 생명망 짜기 운동은 민족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사회학적 원죄인 분단으로 인한 민족 공동체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한 교회의 과제 설정과 역할 수행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한국교회 전체가 냉전의식을 극복하고 전교회적 연대를 통해 스스로를 갱신하며 참여해야 될 중대한 과제일 것입니다. 이번 4.17 한반도 평화와 4.27이겠네요. 번영과 통일에 관한 판문점 선언이 평화의 내용이라면 북미 정상회담은 그 내용을 담아내는 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하더라도 판문점 선언이 담아내는 평화의 내용을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남과 북이 이를 공유하고 자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종교시민사회, 특별히 기독교가 세계교회와의 연대를 기반으로 평화의 방패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주적 평화 공존 시대의 남한의 기독교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기독교의 존재 방식인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소통과 교류 협력의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남한 기독교의 개교회 및 교파 중심주의 소통 방식을 극복하고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과 그의 동역자로 30년을 함께 동고동락해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주요 교단들을 중심으로 가칭 한국교회 판문점 포럼을 형성해서 교류 협력을 위한 하나의 소통의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전환기의 이 같은 한반도 화해 통일 선교는 다음에 5가지 영역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평화와 공영, 화해와 통일을 위한 제반 환경 조성에 힘써야 되는데, 이 일은 먼저 4.27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일, 세계교회와 연대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공동평화 안보 환경을 개선하는 일, 동북아시아 종교시민 평화연대를 구축하는 일,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에큐메니칼 포럼을 활성화하는 일 등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남과 북의 그리스도인들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야 되는데, 분단과 냉전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하기 위한 평화 교육 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일, 냉전의식을 평화의식으로, 냉전문화를 평화문화로 전환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 평화와 공영, 화해와 통일을 위한 남과 북의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의 교육교재를 하고 이를 집단 학습하는 일, 청년, 여성,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의 상호 교류를 추진하는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북조선 인민들의 사회 경제적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사회봉사 사역의 효과적 전개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북조선 디아코니아 신학과 실천 행동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북조선 맞춤형 사회봉사 매뉴얼을 공동 개발하고 조선그리스도교 연맹 본부와 각 지부의 종합사회 봉사를 위한 생명망을 조직하는 일, 생명텃밭운동이란 생명밥상운동, 햇볕발전소운동, 사회적 기업 등 생태경제 융합사업을 도모하는 일, 각종 재해구호 및 인도적 나눔과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개발을 도모하는 일들이 이 안에 포함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조선그리스도교 연맹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도모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선그리스도교 연맹 일꾼들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훈련 과정을 협력하고, 사회봉사관에서 종사할 일꾼들의 훈련을 위한 직업훈련원 개설을 협력하고, 지속적인 수입 창출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며 조선그리스도교 연맹의 국제관계 업무 지원과 전문 일꾼 양성에 힘쓰고 조선그리스도교 연맹의 사회 정치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하는 일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북조선에 교파주의를 초월한 하나의 교회를 건설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남한의 교파주의 북한 선교를 에큐메니칼 선교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평양 신학원을 활성화하고 북조선 교회의 신앙과 직지에 대한 공동 연구를 하고 조선그리스도연맹과 북조선 교회 건설에 대한 공동의 매뉴얼을 개발하고 교회와 종합사회 봉사 간의 융합적 결합의 모델들을 만들어가는 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조선 인민들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차선의 방책은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므로 북조선 인민들의 인권을 위한 사회, 정치적, 경제적 환경을 함께 증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냉전 프레임에 기초한 인권 문제 제기는 북조선 체제 문제와 깊이 연관되고 이는 자발적 인권 환경 개선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인권과 결부된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키는 방안은 자본주의 체제와 다른 차원이 있음을 충분히 고려할 때 사회주의적 주권 재민의 형상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상호 배움과 상호 변혁의 차원을 담아낼 수 있다면 평화 공존은 평화 통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화평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치유하고 화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평등과 사랑,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고 온전한 조화를 이루며 나뉘어진 둘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남남 갈등의 원죄인 남북 분단의 사이에 십자가에 달린 채 가로질러 누워 계시며 분단의 제약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진리 안에 소통하라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이에 계신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소통을 통해 남과 북에 요청하시는 새 사람, 새 세상은 어떤 것일까? 그 새로운 존재, 새 세상을 위해 우리가 상대화하고 극복하고 끝내는 폐기해야 할 신조와 율법과 법조문, 이데올로기와 체제는 무엇일까를 깊이 성찰하고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남과 북의 화해의 사도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서 분단 넘기를 실천함으로 냉전의식을 평화의식으로 전환하는 사이에 선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 안에 새 세상은 잉태돼서 이미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북 나눔운동은 1993년에 창립돼서 지난 25년간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을 남북의 보수 진보교회가 연합해서 하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4번에 있어서 가장 그동안에 갈등을 겪었던 것이 퍼주기 논란과 더불어서 북한의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발언 안 하고 체제를 도와준 사업이었다라고 계속 공격을 당했던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해서 이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북한 인권 문제를 접근할 때 탈정치화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아주 현실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의 체제나 정치적인 공격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비정치화하고 인도주의적 문제를 인도주의 본연의 문제로 다루도록 하고, 우리가 다룰 때 정치적 쟁점이 될 것 같은 것은 유엔이나 유엔 엠네스티나 이런 기구를 통해서 국제적인 협력으로 다루도록 이렇게 우회를 해나가야 된다. 그래야 이 인권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소모적인 우리 사이의 노선 갈등이나 남북 사이의 긴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이런 측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 갈등으로 자꾸 번지되면 실질적으로 북의 인권 개선돼야 할 피해 당사자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개선 효과도 없고 관계만 나쁘게 만들고 우리 내부를 분열시킨다. 그래서 이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은 판문점 선언 이후로 가장 어려운 문제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가장 큰 또 다른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다가올 것인데, 안보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 이런 건 뭐 다 잘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논쟁이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들은 탈정치화해서 인권 본연의 신장을 위해서 가장 지혜로운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내부 합의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탈중앙화 문제입니다.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이나 혹은 경제 협력을 하고 민간 협력을 할 때 중앙 정부에서 벗어나야 된다.
가장 좋은 방식은 남한 사회가 먼저 탈중앙화를 해야겠는데, 남한 사회가 서독처럼 미리 낮은 연방제 단계 지방자치화, 지방분권화를 실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북 지원 사업이나 경제 협력을 할 때 있어서도 지방 정부들과 함께 북에 있는 각 시도 인민정부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중앙의 정치 논리에 의해서 인도지적 지원이나 경제협력 모델이나 사회협력 모델이 이렇게 이탈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정치 논리로부터 독립적인 투 트랙, 민간 트랙을 굉장히 강화해야 되고, 민간 트랙이 정치 논리에서 자꾸 왜곡되거나 조정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이 남북 간의 한반도 한민족 공동체 통합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 10년 동안 이런 부침을 하도 많이 겪어서 이걸 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이 대북 민간 인도적 지원단체는 전부 다 알바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10년 동안 남한사의 민간에 있는 대북 통일 역량이 지금 10분의 1로 굴러 떨어졌어요. 전문가들도 사라졌고 경험을 가진 사람도 사라졌고 일하는 사람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즘은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제는 북한에 대한 특수한 협력 관계를 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이 전부 사라졌기 때문에, 다른 직장으로 다 가버리고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역량을 빨리 지금 이제 열려서 진행이 된다면은, 지금은 당분간은 제3세계에서 국제 개발 협력을 했던 사람들을 빨리 재교육시켜서 북한에 같이 함께 협력하도록 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럴 정도로 우리 남한사의 민간 통일 역량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쇠퇴화가 일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일을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남북의 공동체 상생을 하기 위해서는 탈중앙화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들, 지방분권화 시대, 북한과의 중앙정부를 떠나서 지방의 아주 그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태제를 가지고서 비정치화, 비중앙화된 방식으로 하는 단체만 살아남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유진별 재단의 결핵사업이었어요. 다 막혀도 그건 살아남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대북 민간단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노선을 잡을까 생각을 쭉 하는데, 과거에는 분유 보내기 했어요. 생존권, 인권 문제에 우리가 협력을 했고요. 이거는 참 보수, 진보 다 그거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분유 보내기는 다 동의했습니다. 그건 아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일단 생존 문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어지면 북한의 각 지역의 타가서서부터 유아원서부터 초등학교, 국민학교까지 건물도 다 낡고 부서져가지고 완전히 교육시설이 지방은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민간단체 역할인 것 같아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함께 통일세대로, 평화세대로 읽어갈 것인가, 이거 아주 중요한 교육 투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환경 투자입니다. 지금 많이 났지만 나무 심기인데요. 나무 심기도 중앙에서 먼저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묘장, 한국에 있는 종묘장이 남한에 있기 때문에 동북아 모델에 맞는 게, 그걸 북한을 갖고 가고 묘목장을 만들고 묘목밭을 만들고 그다음에 산에서 옮겨 심어야 되는데, 이 모든 자본을 중앙에서 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끼리 연계해가지고 실천을 해야 지속 가능성이 있고, 곳곳에 도시의 종묘장에 들어가고 이런 경험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거든요. 북한에서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자꾸 중앙에서 컨트롤하고 산림청통에서만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문을 열지만 빨리 탈중앙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 사업은 두 가지 과제를 갖고 있다. 비정치화, 탈중앙화. 이것을 할 때 우리가 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경험적인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